주간 투자 전략 발표해 주세요. 네, 주간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 증시의 주변 여건을 좀 보면은 미국 증시가 일부 특히 나스닥 지수가 좀 조정을 받는 와중에도 한국 증시는 생각보다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배경을 생각해 보면은 최근 IPO 대여들을 노리고 굉장히 청약이 뜨거운데 이렇게 들어왔던 청약 증거금 중에 일부가 주식시장 대기자금으로 흘러 들어와서 생각보다 더 탄탄하게 개인 수급이 받쳐주고 있는 부분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9월 달에 한국거래소에서 K-뉴딜 지수를 출시하는 걸 시작으로 해서 뉴딜 정책에 대한 우호적인 수급을 가져올 수 있는 모멘텀들이 계속 또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한국 증시를 좀 더 강하게 받치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당초 9월 전망으로 제시드렸던 거에 비해서 코스피가 생각보다 조장을 좀 덜 받는 상황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조금 생각이 바뀌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코스피가 예상 밴드가 한 2350에서 2450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지금보다 업사이드도 크진 않지만 조정받을 수 있는 여지 자체도 크진 않은 상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대외적인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될 걸 생각해 보면요. 최근 한 달간 글로벌 코로나 확진자 수를 보면은 8월까지는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다가 9월 들어서 약간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코로나에 대한 걱정거리가 없어졌다라고 말하기 힘들지만은 적어도 더 이런 상황이 심해질 때 2차 락다운이 글로벌 주요국에서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에 대한 좀 우려는 조금 불식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들, 대내 대외적인 요소들을 같이 조합해서 생각하면은 지수 자체보다는 업종 측면에서 더 기회를 모색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업종 측면에서는 락다운에 대한 우려가 조금 줄어든다라고 한다면은 미국향 소비재 수출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휴대폰과 자동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성장주 중에서는 K-뉴딜 지수가 나온 배경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동일가중 지수 방식으로 만들어진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7, 8월까지는 성장주 중에서도 대형 성장주가 강했다면은 9월부터는 K-뉴딜 지수를 필두로 해서 성장주 모멘텀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 내에서는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좀 강한 모습들이 8월 중순 이후부터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뉴딜 정책에 대한 모멘텀으로 성장주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소형주 쪽에 좀 더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K-뉴딜 지수에 포함된 업종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적은 주식인 게임주 같은 경우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환율 코멘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주 환율 쪽 코멘트를 좀 드릴 텐데요. 최근에 이제 위안화 그리고 원화를 비롯해서 신흥국 통화 움직임이 좀 컸던 한 주입니다. 9월 이후에 보시게 되면 오히려 이제 선진국 통화 대비 달러 인덱스 DXY는 횡보하는 반면에 EME 달러 지수가 좀 유의미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결국 이 EME 달러 지수 안에서 30%가 위안화 그리고 26%가 멕시코 페소화라는 점에서 아마도 최근에 위안화 강세가 유의미한 신흥국 통화 강세를 이끌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저희 당초에 이제 연말에 위안화 쪽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던 건 결국 미중 갈등인데요. 여전히 대중 압박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틱톡 매각 협상과 관련해서 오라클과의 합의안도 좀 불만이 있고 또 중국 메신저 위챗에 대해서도 뭐 행정명령으로 퇴출을 해라 이렇게 이제 강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과거 미중 갈등 시기와 지금 위안화 흐름이 좀 다른 건 결국 글로벌 대비 가장 이제 양호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경기 펀더멘털에 있고요. 8월 OECD 선행지수 기준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상승폭이 가장 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월말에 수급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채권 지수에 이제 편입이 되는 그러한 예정 이벤트가 이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으면서 외국인 자금 유입이 견조하게 이뤄지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여타 EM으로 이제 이게 확산될 거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구글 이동지수라든지 주요국의 산업생산, 수출 증가율 등이 아직 모두 중국까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중국 위안화 강세로 인해서 단기 신흥국 투자 심리 개선될 수는 있겠지만요. 사실 연말까지 방향성으로 볼 땐 결국 달러화가 좀 더 중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나 이제 제조업 PMI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 등에서 모두 이제 유럽이 좀 더 모멘텀이 좀 떨어지는 그림입니다. 미국 대비. 그래서 아마도 달러 약세도 속도 조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러한 기조들이 이머징 통화 강세의 속도 역시 제한할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기 저희가 기존에 그 하단으로 제시했던 수치는 1160원이고요. 아마도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하단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머징 통화가 최근에 이렇게 강세로 간 요인을 좀 더 설명을 좀 더 해주시죠. 사실 이머징 통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경기 쪽과 금리 쪽에 의해서 많이 움직인 모습인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첫 번째로는 구글 이동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어느 정도로 정상화되느냐를 구글이 데일리로 이제 발표해 주는 건데요. 구글 이동지수랑 최근에 환율 가치가 정해 관계를 보입니다. 브라질 그리고 멕시코가 이제 주요했고요. 그러니까 여타국에서 코로나가 이제 좀 많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는 통화들의 가치가 좀 올라왔던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최근에 10년물 금리랑도 오히려 정해 상관관계를 보이는데요. 결국 주요국 신흥국들이 이제 통화 완화 기조가 좀 마무리되는 국면이에요. 6월, 5월, 6월 이어서 최근에 이제 8월, 9월까지 보시게 되면 주요국 기준금리 인하 기조도 좀 마무리가 되면서 아마도 추가 통화 완화에 대한 우려는 좀 잦아든 모습입니다. 이게 신흥국 통화 쪽에서는 추가적인 자금 유출이 제한될 수 있겠다라는 우려로 이제 그런 기대로 이제 나타나면서 통화 가치가 좀 오르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리 보시면 어쨌든 경기는 느리게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추가 완화는 좀 제한적이겠다라는 기대가 있었고요. 특히 최근에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시아 쪽, 그러니까 중국 위안화가 사실상 강세를 견인하고 있는데 아마도 유럽이나 미국 대비 제일 견조한 경기 펀더멘털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산업기업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오위즈 안재민 연구원입니다. 네, 네오이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소형주 중에서 이제 계속 올해 내내 좀 추천을 많이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상반기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고스톱 포커류, 웹보드 쪽에 이제 매출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반기는 이제 추석 시즌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성수기에 진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4분기 성수기를 감안을 하면 또다시 이제 매출 상승이 좀 나타날 거다라고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다른 신작들이 몇 가지가 좀 있는데요. 당장 이제 다음 주에 로스트 아크라고 하는 이 게임이 일본에서 이제 출시를 합니다. 최근에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제 광고 동영상이나 유저 피드백들 올라온 것들을 보면 좀 기대감들이 좀 많다는 좀 긍정적인 반응들이 좀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일본에서 자회사 게임온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제 퍼블리싱을 하는데 이 게임온이 이제 기존의 테라나 검은 사막이나 아키에이지 등을 좀 성공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이제 최근에 양호한 반응들이랑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올해 이 회사가 스팀 플랫폼에서 몇 가지 게임들을 좀 양호한 성과들을 좀 보였는데요. 음악 게임인 DJMX 리스펙트라는 게임이 최근에 좀 가격 할인 프로모션을 하면서 스팀 플랫폼에서 매출 상위권에 좀 올라가고 있고요. 그 얼리 액세스 부분에 보시면은 스컬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게 올해 내내 이제 탑5 내내 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도 한 3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상반기에 이제 엑스박스에서 나와서 또 양호한 매출을 보였던 블레스 언리시드의 플레이스테이션 4 버전이라든지 중국에서 판호를 받은 이제 여신풍폭 등 좀 하반기에 이제 작지 않은 이제 신작들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 감안하면요. 여전히 이 회사 밸류에이션 10배 초반, 내년도는 10배 미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성장, 작년에 영업이익 320억, 올해 600억 정도 나오는 회사임을 감안을 하면 충분히 밸류에이션 업도 가능할 것 같고요. 내년까지도 영업이익 성장은 계속 나타날 거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게임주 말씀하시는 김에 카카오 게임
한 8, 9만 원 갔다가 다시 좀 빠졌잖아요. 좀 업데이트 좀 해주시죠. 네, 카카오 게임즈는 일단 예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밸류에이션은 뭐 기존의 상장 공모가 정도부터도 이미 이제 경쟁사 대비는 많이 비쌌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그 좀 시장의 유동성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카카오에서 처음 하는 그 자회사 IPO라는 점에서 조금 오버슈팅이 되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정상화 구간에 조금씩은 이제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주가는 지금 가디언 테일즈라는 게임이 그 7월 달에 나와서 이제 계속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11월 달에 이제 기대작인 엘리온이라는 PC 게임이 이제 출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일단은 주가 흐름들은 뭐 크게 조정을 받거나 하진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IPO 물량 조금 빠지면서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데 이런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주가 변동성은 말씀드렸던 엘리온의 이제 성과가 좀 보여지는 이후에, 아래 위에 방향성을 조금 더 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더 임박해서 다시 또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급적으로는 뭐 특별한 요인은 없나요? 네, 지금은 일단은 뭐 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팔 일이 좀 남아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12월 달에 아마 이제 뭐 지수 편입 이런 이야기 조금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은 조금 더 체크는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 다음은 IPO 노트 넥스틴입니다. 강경군 연구원입니다. 예, 상장 예정 기업 넥스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그 웨이퍼 패턴 결함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고요. 이 장비는 이제 전공정 내에서 이제 웨이퍼 표면에 형성된 이제 전기 회로를 촬영한 후에 이제 문제가 없는 웨이퍼와 그 비교를 하면서 이제 패턴 결함을 발견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이제 그림 2번처럼 이제 매 단위 공정 전후에 이제 패턴 검사가 진행이 되고요. 이 반도체 공정 수율 저하 요인의 약 40%가 이제 패턴 결함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공정 수율 향상에 있어서 이제 필수적인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동사가 타겟하는 검사 장비 시장은 이 기술 진입 장벽이 높은 시장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3개 업체, 미국의 KLA, 일본의 히타치, 한국의 넥스틴 3개 기업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시장을 제외한 해외 시장의 경우 KLA가 이제 탑티어 기업으로서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시장의 경우 이 설치 대수 기준으로는 이제 KLA가 40%, 히타치 40%, 그리고 동사가 20% 정도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동사는 2014년에 이제 국내 최초로 웨이퍼 결함 검사 장비를 개발한 후에 이제 2015년 SK 하이닉스, 2019년 삼성전자에 이제 장비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 국산화와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반사 수혜로 이제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먼저 국내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지난해부터 반도체 분야 내 소부장 국산화가 추진되고 있고, 이제 동사의 장비는 이제 국내에서 경쟁 중인 이제 일본의 히타치 모델 대비해서 이제 검출 감도가 우수하고 검사 속도가 약 20% 정도 빠릅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이제 히타치가 이제 차지하고 있는 국내 고객사내 점유율 40%, 800억 원 규모를 이제 빠르게 잠식할 것으로 이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중국 제재에 따라서 이제 중국 반도체 제조사들이 이제 KLA 장비 도입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제 동사 장비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동사 장비는 이제 KLA 장비와 비교했을 때 이제 검출 감도나 검사 속도 측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는데 이제 가격이 20에서 40% 가까이 이제 저렴합니다. 이제 중국의 YMTC나 이제 JHICC에 장비를 납품하고 있고요. 특히 YMTC의 경우 어제 그 반도체 도연우 위원이 발표한 것처럼 최근 3D 낸드 플래시 양산에 성공하였고, 향후 공격적인 캐파 증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이쪽 분야에서 매출이 성장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3억 원 수준의 중국 매출은 올해 310억 원 수준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중국향 장비 평균 판매 단가는 이제 국내 대비해서 30% 이상 높기 때문에 이제 전사 수익성 개선에도 이제 기여할 전망입니다. 이제 올해 실적은 매출액 488억 원, 영업이익 183억 원으로 이제 고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요. 내년의 경우 이제 반도체 장비 투자가 늘어나고 이제 이런 미국 무역 분쟁, 소부장 국산화 추세를 고려하면 향후에도 실적 성장세는 이제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PER은 공모가 기준 13.8에서
1.0배 수준이고요. 이 회사 그 상장 후 이 출해 가능 물량이 44%로 이제 부담 요인인데, 이런 수급 요인을 제외하고 나면은 이 소부장 국사나 이 미국 무역 분쟁에 따른 반사 수혜로 이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수요 예측은 오늘과 그 다음 주 월요일 양일간 걸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상장은 10월 8일 날 할 예정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매출액이 488억 추정인데 중국 쪽이 311억이면 국내 쪽이 상당히 좀 미미한 거네요. 국내 쪽 고객사와의 좀 그런 점유율이든지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국내 같은 경우 올해 장비 매출액이 164억 원으로 이제 전년 대비 175% 늘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요. 이제 히타치, 국내에서 경쟁하고 있는 일본의 히타치가 이제 2017년 이후에 신규 모델을 출시하지 않고 있고, 이제 동사가 신규 모델이 이제 그 검출 감도나 검사 속도 측면에서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SK 하이닉스는 이제 향후에 히타치 모델을 안 쓰고 이제 동사의 장비만 쓴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채권 전략 발표하겠습니다. 네, 어제 있었던 FOMC에서 연준이 역시나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이 없을 거다라는 식의 점도표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 저금리 상황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경우 채권 투자의 가장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이라고 하면 금리가 높아졌을 때 매수하는 것만이 거의 유일한 대안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연말 연초의 대선 이후 시장에 대한 좀 불확실성, 그리고 연초에 있을 수 있는 좀 인플레이션 상승 등의 우려가 시장 금리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서 채권 투자자분들도 최근에 ETF로의 자금 유입을 크게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발행사들은 기존에 도입하지 못했던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 상품들을 시장에 도입을 하면서 환기를 좀 시키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 저희가 말씀드릴 ETF 중에 하나는 TLT라고 하는 채권 ETF 중에 메가셀러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대부분의 기관들이 다들 가지고 계셨고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가지고 계셨는데요. 20년 이상의 초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이 채권을 투자하는 컨셉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경기 하락에 베팅을 해서 포트폴리오의 성과를 좀 방어하거나 혹은 채권 포트폴리오에서 수익률을 크게 높이는 전략이 되겠는데, 최근에 금리가 워낙 낮아지다 보니 경기 하방 위험에 대한 보험은 필요한데 보유했을 때 이익은 좀 크지 않고, 혹시나 연말 연초에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면 여기서 발생되는 자본 차익이 상당히 좀 걱정인 분들이 좀 많으셨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릴 TFJL이랑 TBJL 같은 ETF는 옵션을 활용해서 이 금리 상승에 대해서 해지를 좀 제공하고 있는 ETF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리가 한 40bp 정도까지는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주식형 ETF에는 버퍼 ETF라고 해서 하방 쪽에 풋옵션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좀 운용되는 ETF들이 있었는데 같은 방식을 차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채권 ETF에 해당하는 ETF가 없었는데요. 지난달 최초 상장돼서 아직까지는 AUM 증가가 좀 미진한 상황입니다만 향후 투자자들의 관심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홍성연구원이 크레딧 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크레딧 ETF 동향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특이할 점은 CLO에 투자하는 최초의 CLO ETF가 등장했다는 점이고요. Alternative Access Fund라는 운용사에서 First Priority 이제 CLO 번드 ETF, 그리고 티커는 AAA US Equity 이렇게 ETF가 최초로 등장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면은 AAA 등급 CLO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기존에 접근성이 낮았던 CLO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편리한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LO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파생 상품과 달리 1994년에 탄생한 이후에 이제 AAA 등급에 있어서는 트렌치에 있어서는 디폴트가 단 한 번도 없었던 트랙 레코드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의 CLO는 CLO 2.0으로 분류가 됩니다. 요거는 금융위기 이후에는 좀 시형 등급 부여 기준이 보다 까다로워지면서 그 이전에 AAA 또 이제 디폴트가 없었는데 이후에는 더 이제 강화된 시형 등급 부여 기준으로 더 신뢰성이 높아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CLO ETF의 좀 장점이라고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다른 AAA 채권 상품 대비 금리가 조금 더 잘 나오고요.
게다가 미국 연준의 이제 TALF 그 ABS 시장 지원 기구인데 여기에 매입 가능 대상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점에서 이제 관심을 가질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좀 자금 유입이 기대되는 ETF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